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은 좀 또 하나 매우 궁금한 사안이잖아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질문을 만약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전에는 아주 쉽게 그냥 저는 제빵사입니다. 아, 직업으로 대답을 했죠. 예. 근데 요즘은 어떤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저는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현재. 예. 현재. 많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이 그 사람의 정체성,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ING는 지금은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튜버. 운전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평생 한 직장 한 직업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투잡, 쓰리잡 아니면 N잡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직장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인생 뭐 이모작, 삼모작, 다모작이 가능해진다는 선택의 얘긴데 폭이 되게 넓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우리들 삶의 어떤 뭐랄까 이정표의 변화 아니면 삶의 단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 있을 수 이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계 변화라면 단계 어떤 뭐 이를테면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노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수명 연장이 예전에는 요 정도의 수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수명이 연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삶을 준비하는 시간, 이를테면 교육 기간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삶의 단계가 변하죠. 진짜 노년, 네. 진짜 노년. 청소년. 중노년, 뭐 노중 뭐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제프리 아넷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머징 어덜트후드 감히 번역을 하자면 성인 진입기 아니면 준비기라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18세에서 30세 정도면 청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령대에도 여전히 네. 아이처럼 맞아. 부모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이도 아니면 아닌. 취업도 못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 세태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국은 삶의 단계가 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정한 나이 때 무조건 요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고 아니면 다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120세 시대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보는 인류로서 맞아요. 정해진 답이 없이 그냥 내가 내 갈 길 가면 되는 정답 사회에서 조금 멀어지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환기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길어질 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예, 나도 처음이니까. 110살은 처음 살아보니까. 네.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개체가 자연적 수명이 얼마 될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적 수명이요? 예. 기본적으로. 60세 정도가 평균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직접 연구를 한 건 아닌데 네. 어떤 연구를 보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속성 아니면 DNA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연적 수명이 약 38세 정도밖에 안 야, 된다고요. 너무 짧다. 자연적 지금 수명이 죽어야 돼요. 뭐예요? 병원을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을 제어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속성이나 DNA를 통해서 늙어가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죠. 지민 씨랑 저랑 갈 때가 됐네 이제. 갈 때가 됐대요. 갈때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다 40이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그럼 진짜 놀라운 게 지금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수명이. 그렇죠. 뭐 조강 선생님과 같은 바이오 공학자들 그리고 의학 발달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사회제도가 발전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미 의학 연구를 거의 60년 가까이 늘려놓은 거네. 예, 의학도 중요하지만 근데 세상이 의학만으로 돌아가지 않죠. 제도. 사회학 교수님.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출발점은 그거잖아요. 저 조광현 선생님께 완전히 설득을 당해서 그래,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그래, 정년연장. 빈부격차 진짜 심해질 심하지. 것 같아요. 맞아. 환경 문제 맞아. 어떡해. 그래도 저 탑 5는 저희가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네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그거 아니에요? 수명이 연장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갖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슬금슬금 속으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맞아. 걱정. 도대체 우리들의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까? 그 5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 우려 섞인 대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조광현 선생님 말씀 중에 건강 수명하고 생존 수명 그 차이 있었잖아요. 네네. 현격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사실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좀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빈부격차. 지금도 심각하죠. 최근 네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결국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표현에는 돈 문제죠. 돈 문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경유한 그리고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경유한 재생산 혹은 상속 혹은 세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이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착취당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또 거거든요. 비관적인데요. 결국 사회 제도가 부자들은 수명 연장의 과실들,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착취 기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유럽에서도 그런 자산 세습이 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영국 그 경제학자 존 케인스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약간 이런 그 자산 세습 문제 때문에 이거 사실 영국을 좀 쇠락시킨다고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미 현실 아닌가요? 이미 현실. 맞아요. 금수저, 뭐 흑수저 이렇게 흑수저. 다 네, 벌써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결국 어떤 수저, 누가 당신의 부모입니까? 누가 당신의 조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세상. 다행스럽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네, 웃긴 좀 게 난해하긴 하네요. 수명 연장을 되게 우리가 갈구하고 바랬다가 갑자기 연장이 됐을 때 안 좋은 상황들을 들으니까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취업난이죠. 결국 생명이 연장이 되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일자리라고 하는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지고 또 하나 덤으로 얹게 되는 수명 연장 시대에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즈음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늙은 노동자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함으로써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아 될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미디어에서 아주 선정적으로 말 그대로 제목을 뽑았어요. 뭐 이를테면 엄청났지. 탐욕스러운 부모가 가련한 아이들의 일자리를 먹거리를 빼앗는다 라고 하는 식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연장에 그런 프레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와 되게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부자 부모가 가난한 아들들의 뭐 일자리를 뺏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는 실제로 수명이 연장되면 여러 세대가 같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인가, 같은 일자리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의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사실은 달라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요. 제 입장은 사실은 좀 명백합니다. 노동시장에는 1층과 2층이 있고 노인들이 가는 노동시장과 젊은이들이 가는 노동시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면 주제자가 빠져 있어요. 이를테면
일자리 만드는 건 어디죠? 기업이죠. 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싹 빠지고 늙은이와 아이들의 다툼인 것처럼. 개인 간의 문제인 것처럼. 예, 결국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일자리 다툼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뚜렷한 가해자는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가해자가 없네.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거 부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시선,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생명이 연장되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부추기는 사회적인 거죠.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조화롭게 나름대로의 호구지책을 생계 연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까 관련돼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뭐 그거는 저희 아버님이 그 월남자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가 쪽으로도 조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보통 증조부, 맞아. 부모, 중조부모 아니면 고조부모와 손자들이 고조부부 함께 살아가는 거? 뭐 이를테면 저 같은 많이 경우에도 낳고. 예, 1녀 3남이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딸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넓어지지가 않은 거죠. 얇고 길게. 얇고 길어지죠. 그러네요. 결국 그 얘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이를테면 그렇죠. 고조 부모와 손자 손녀가 마주치게 되면 한 100세 정도의 차이가 만약에 오세대, 된다고 오세대. 한다면 발음도 안 돼. 고조부. 이게 도대체 어떤 식의 대화가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고조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항의하는 거죠. 할아버지, 저도 이제 할아버지예요.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잔소리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아들 손주가 지금 몇인데 지금. 그리고 조광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바뀔 수도 있잖아. 심지어 할아버지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5대가 다 비슷비슷한 연령. 5대 통합 체육회. Okay, let's go. Hello, you must be Alex. I'm Sergey. Nice to meet you. Is that your brother? Alex, this is my grandfather. Oh, I'm sorry. It's okay. I guess people still get older in the area you live in. This is my mom and my grandmother. Mwah, mwah, mwah. I hope you'll be good with my granddaughter. Why is your heart beating so fast? Don't worry, I'm 87. Look, it's weird for me. I'm sorry. Alex, wait! Mom, what have you done? Why didn't you sit in silence? I'm sorry, old habits. We used to say hello like this in the Soviet Union. 그러니까 진짜 신체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소통할 그렇죠. 수 있게. 적응해야지. 계속 대화가 계속 통하도록. 배우고.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3세대 정도가 한 직장에 있을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정년이 늘어나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다양한 세대들이 한 곳에서 뭔가 함께 해야 된다? 결국 이 얘기는 뭐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하나의 사안은 서로 상이한 세대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동화? 예, 세대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라고 하는 건 윗세대 혹은 꼰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젊은이 혹은 싸가지들이 들어오는 대로 족족 너희들은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화가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그렇죠. 전체를 사실 위해서 이 개인을 얘기를 희생하는. 하면서 뭔가 슬금슬금 주변에 혹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직장 젊은 생활, 꼰대 뭐 위계 질서가 네, 명확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동화죠. 윗사람들의 뭐 꼰대 아니면 상급자들의 마음에 맞춰서 너희들 다 변해 뭐 이런 식의 것. 이게 분리라고 하는 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홍대 앞에 사는데 홍대 앞은 젊은이들의 거리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 있어요. 탑골공원 누가 많이 가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가시죠. 그리고 홍대 앞과 탑골공원에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과 청년들이 서로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 마주치질 않는구나. 아예 그냥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통합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한국에선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대 동화, 아. 윗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화를 이야기를 하지 그걸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통합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윗세대는 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양보를 못해. 아랫세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안 돼. 시끄럽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 서로 간의 딜, 그러니까 절충, 조화, 타협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통합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한 통합을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세대 통합은 시끄러운 과정이에요. 동화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 건데 통합에서는 그렇죠. 자기 할 말 하는 네. 거네요. 그리고 분리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아껴놓은 부분이 내적 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거 다 티나요. 맞아. 가식은 다 티나. 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거 다 티나요, 이제. 사실 내적 망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에서 비롯한 용어입니다. 나치 시절에 망명을 하지 못했지만 나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겉으로만 이 완전 사람들이 차고. 내적으로는 망명을 간 거죠. 하지만 나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겉다르고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내적 망명이 한국에선 점점 퍼지고 있지 않을까? 아, 약간 사장님이랑 같이 단톡방이 있는데 사장님 빼고 다른 톡방을 파는 게 내적 망명이네요. 그렇죠. 몰래. 나중에 알면 기분 되게 나쁜. 그런 왜냐면 내적 망명이 제일 선택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겉으로는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맞아요. 근데 대신 안 걸려야 돼. 걸리면은 이제 걸리면 안 돼. 분리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그냥 박살이지, 박살.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될 때 내가 볼 때는 내적 망명으로 갈 것 같아요. 종착지가 내적 망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수명 연장 시대, 그러니까 100세가 됐든 아니면 130세, 150세가 됐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지금껏 우리가 디뎌본 적 없는 신대륙과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간의 대륙으로 이주하는 젊은 이주민들과 늙은 이주민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동화나 분리의 방식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 즉 나는 이것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시끄럽게 서로 토론하고 다투고 떠들면서 뭔가 새로운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 이것이 생명 연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